사회 계약론인데 그 홉스, 로크, 루소 출생연월이 나와있죠. 출생연월이 나와있는데 각각 어떤 시대적 배경하고 연관이 되냐면 영국에서 혁명 두 개가 터졌어요. 기억나요? 세계 살아가지고 하버드는 기억이 안 나요. 시민혁명하면은 어느 나라니 세계사 할 때 중2 때 배웠죠. 영국혁명 두 개 나오잖아.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나오잖아. 홉스는 청교도혁명이랑 같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청교도혁명 인류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입장에서 청교도들은 사이비들이죠. 그래서 인류 사이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인 거예요. 인류 사이비들. 괜찮니? 로크는 어느 시기 살아냐면 명예혁명 사람이에요. 명예혁명. 왜 명예혁명이 명예혁명이지? 청교도혁명 때는 왕이 목이 잘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왕이 쫓겨나고 여기서는 내전이 일어났어. 왕당파랑 의회파가 나눠가지고 막 지지고 먹고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들이랑 투쟁 상태인 거야. 홉스가 보기에 왜 인간이 악독해? 저러고 있으니까 인간이 악독한 거야. 이해가니? 근데 여기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냥 왕이 쫓겨나고 끝났어요. 제임스 2세가 그냥 그 튀어버렸거든, 국외로. 그다음에 제임스 2세 딸내미인 메리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즉위하면서 권리 장정 승인받고 했잖아.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 기억납니까? 권리 장정 승인으로 군주제가 두 개 있지. 군주제. 어차피 이거 해야 되니까 미리 설명합시다. 정치 제도가 뭐가 있어? 정치 제도가 공화제가 있고 군주제가 있는데 둘이 무슨 차이입니까? 왕이 있으면 군주제고 왕이 없으면 공화제야. 그렇죠? 쉽죠? 근데 공화제도 왕이 없지만 귀족이 중심이 돼서 통치하면 귀족 공화제예요. 이때는 사실 귀족 공화제입니다. 청교도혁명 이후에 크롬웰이 독재했거든. 귀족들이 젠트리 계층이 독재한 거란 말이에요. 귀족 공화제고. 미국이 최초로 민주 공화제라고 그러지. 왜? 시민들이 혹은 뭐 국민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공화제를 이끌으니까 왕도 없고 대통령 유신제잖아. 그리고 원래 귀족도 없고 왕도 없었지. 미국은 이민자들이 출발한 나라니까. 그래서 민주 공화제. 군주제도 왕이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전제 군주제입니다. 전제 군주제가 절대 군주제야 얘기하는 거야. 왕이 지 멋대로 그냥 정치하는 거지. 오로지 전자에 재단할 제자가 있습니다. 재단한다는 것은 옷을 재단한다 할 때 왕이 혼자서 지하에서 치수 재고 막 왕 옷 자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왕 혼자 한다는 거야. 왕이 오로지 혼자서 재단한다. 재단할 제자. 이해가지? 근데 왕이 있는데 허수아비야. 뭐에 따라 통치해? 헌법에 따라 통치해. 입헌 군주제. 여기 나오는 정치 체제라고 대의민주주의, 이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 민주정치 공화제, 전쟁 군주제.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아야 돼요. 이거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이런 거 대충 이해가니? 그래서 명예혁명의 결과 입헌 군주제가 권리 장전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권리 장전이라고 또 긴 법전이라는 뜻이에요. 글자가 쓰여 있는 글자 장자 혹은 긴 장자, 글자 장자긴 한데 긴 법전도 외워. 글자가 쓰여 있는 법전이라는 뜻이거든 원래는. 그래서 법전을 승인받았으니까 입헌 군주제지. 그래서 로크의 정치제도가 뭐가 되는 거야? 대의민주정치에 입헌 군주제 플러스 의회 중심제가 되는 거지. 의회가 중심이 돼서 의회가 만든 헌법에 따라 군주가 통치한다. 왜? 명예혁명 결과 헌법 승인받았으니까. 이해가죠? 이 명예혁명은 1688년입니다. 이 청교도혁명 때 이 사이비들이 다 물러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팔팔한 거지. 명예혁명 때까지. 그러면 로크가 한 50살 때쯤 죽기 전이야. 로크가 50살 때쯤 명예혁명을 겪었고 홉스도 한 60살 때쯤 요때가 살아있거든요. 청교도혁명을 겪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루소는 프랑스 대혁명이 프랑스 혁명이 1789거든요. 재산제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할 거거든. 그리고 사회체제를 되게 혐오할 거거든. 왜? 프랑스 민중이 돼서 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니까. 아직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 죽었긴 한데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엄청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최초의 민주혁명이래. 민주혁명. 시민들이 주축이 된 최초의 혁명이야. 미국 독립혁명을 제외하면. 거기는 원래 귀족이 없었으니까. 근데 왜 프랑스 혁명이 혁명사에서 중요하냐면 민중이 중심이 돼서 귀족이랑 왕족을 다 족친 혁명이거든요. 최초로. 그래서 최초로 공화제 이념,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념이 전 유럽으로 전파됐던 혁명이거든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서 민중들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는 직접 민주 정치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이 다시적 배경하고 연관이 돼서 뭐 이 그 인간관이라든가 정부 체제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올 거라서 다른 강사님들은 이거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왜냐면 역사 구조 사실 좀 분더더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 어차피 중2 때 세계사 가르치잖아. 이 시기 해보니까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더 좀 이해가 더 잘 갈 것 같아서 가르치는 거야. 약간 좀 분더더기긴 한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인간관은 성악설인데 홉스는 요때 당시에 가난한 지식인 계층이었단 말이야. 근데 중세 유럽 거의 근대 초기에 유럽에서 가난한 지식인 계층은 뭐 하냐면 일반적으로 가정교사예요. 근데 가정교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교사는 그쪽 집에 숙식하면서 그냥 아들 4명만 가르치는 그런 거잖아. 근데 이때의 가정교사는 뭐도 하냐면 글자를 알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면은 행정 업무가 가능한 얘기야. 그래서 평생 동안 그 귀족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면서 늙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까 요 청교절면 때는 의회파랑 왕당파가 지지고 보고 싸운다 그랬지. 왕당파. 근데 홉스가 모시던 귀족은 어느 세력이냐면 왕당파 귀족이에요. 왕당파 귀족 밑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왕을 위한 사상을 만든 게 사회개혁론이야. 그래서 여기는 왕권을 강하자는 얘기겠어, 약하자는 얘기겠어. 왕당파 귀족 밑에 있어 이럴 테니까 평생 동안 왕권 강해야겠어, 약하겠어. 왕권 강하자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전제 군주제로 옹호하는 논리로 최초의 사회개혁이 출발해요. 왜냐하면 신앙도 개척 이게 여기 시기가 시민혁명 시기가 신앙도 개척 이후거든요. 신앙도 개척에서 그 신대륙에서 얻어온 부가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왕실로 갔어요. 왕실. 그래서 절대 왕정을 하던 시기거든. 왜 이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냐면 뭐 귀족 계층이 처음에 귀족 계층이거든요. 귀족 계층이 왜 처음에 혁명을 일으켰냐면 이 신대륙에서 가져온 부를 왕이 독점하면서 왕권이 되게 강화돼가지고 애들을 막 때리고 있거든. 왕권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지. 이전까지 왕은 그냥 여러 영주들 가운데 대빵이었고 서로 계약을 하고 세금만 바치면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 왕권이 강화돼서 반려제 상징군 이런 거 정비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단 말이야.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 그리고 왕실 플러스 왕실도 이게 투자한 직접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한 계층이 왕실이었지만 거기에 직접 참가를 해가지고 무역을 통해 부를 이루는 상공업자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시민이에요. 걔네들 세력이 계속 커지고 걔네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걸 통해서 왕권이 강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얘네들 뭐 하자는 거야? 왕실에서는 막 이런 거 권료제 상징을 하면서 왕권이 신수설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야. 왕권 신수설 다 좋은데 단점이 뭐예요? 개구라잖아. 실제 권력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얘네들이 우리가 바치는 세금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막 몰아낼 수 있는 거지. 또 우리가 낸 세금 통해서 관료제 정비하고 상비군 정비하고 군대 뽑고 도로 깔고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한테 세금 많이 뜯으려고 해? 왜 우리 대우 안 해줘? 그래서 그 총교전면 내용이 뭐야?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 더 전쟁한다고 막 세금 뜯으려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왕당파 귀족인 홉스, 왕당파 귀족 세력이었던 홉스는 이 귀족 세력을 설득한 논리를 왕권 신수를 좀 무너지고 있잖아. 그거 대신 만든 거예요. 왕권 신수를 대신에 야 시민들아 너네가 권력을 줘가지고 왕이 만들어진 거 맞아. 근데 그거 너네가 자연 상태가 너무 무서워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냐면 왕 막 목치고 내전하고 뭐 이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상태죠. 만인에 대한 투쟁 너무 무섭잖아. 이거를 막고 싶어서 너네가 합의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왕한테 권력을 양도한 거야. 그게 처음에 나온 왕권 실수설이야.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쪽으로 쭉 갈수록 왕권은 어떻게 되고 왕권이 약화되고 누구 세력이 강해져? 도시 상공업자, 젠트리 부르주아 세력이 쭉 강해진단 말이야. 지금 상업이 계속 발달하면은 당연히 상공업자들의 부가 쌓이고 그 왕도 돈 빌려가지고 막 그 정책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걔네들의 입김이 세지니까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홉스, 로크, 루소 순으로 갈수록 왕권의 힘이 약해지고 시민의 힘이 강해지는 사회개혁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생 자체는 왕권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나왔는데 왜 왕권 신수설이 망했으니까 그 대체할 논리로 나온 건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결국은 전제 왕권을 무너뜨리는 논리로 작용하는 게 사회개혁론이에요. 우기죠. 그래서 얘가 루소가 죽기 전에 사회개혁론이 죽고 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루소의 사회개혁론이 프랑스 혁명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왜 직접 민주주의 하자 그랬거든. 얘는 시대를 이거 앞서봤죠. 아직 전제 군주주의 하고 있던 시기야. 우리 16세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 우리도 발언권이 있는데, 근데 이때 당시 프랑스가 그나마 유럽에서 제일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살롱 문화 이런 거 하면서 토론 문화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했거든. 그런 거에서 사회 계약론, 계몽사상 이런 거 얘기해주니까 시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 계층이 먼저 들고 나서 야 우리가 계약해서 왕권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를 함부로 내면 당연히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몸이 잘리죠. 프랑스에서도 몸이 한번 잘리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처형되죠. 여기 이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인간관이라든가 사회 구조가 요 밑에 다 녹아있나 보자 한번. 자, 1번은 홉스인데 인간관은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왜? 내전하는 중이죠. 청교도 내전하는 중이잖아. 성악설이다. 로크는 요 사이야. 시민 권력이 강해지는, 왕권이 약해지고 시민 권력이 강해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일반적인 존재다.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번은 무선악설이고 다른 말로 백지설이죠. 백지설.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빈 석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소는 성선설입니다. 성선설. 일반 민중들의 힘을 믿는 거죠. 일반 민중들의 힘. 일반 민중들이 여기서는 되게 왕권을 위협하는 악한 존재로 보는데 일반 민중들이 선한 존재로 보는 거야. 대신에 뭘 나쁘게 봤냐면 귀족 지금 혹시 그 그림 기억나요? 중2 세계사에 나오는데 노인이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있고 그 귀족이랑 성직자가 노인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구체제의 모순이라고 나와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거든. 에이션트 레짐. 고대의 체제라는 뜻입니다. 구체제의 모순하면서 1, 2, 3신분이 있는데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3신분이 평민인데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성직자 귀족이 전체 토지의 40%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게 구체제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을 독점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유재산이 나쁜 겁니다. 얘네들이 독점하고 있는 사유재산, 얘네들. 이해가지? 그래서 얘는 성선설이다. 성선설. 자, 4번은 만만투라고 적어요. 만만투 상태입니다. 만만투 뜻이 뭐예요? 이게 뭐에 들린 말이겠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만만투입니다. 이거를 뭐라고도 선지가 나왔냐면 실제로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인 상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같은 말이죠.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이거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5번에 정의나 부정의가 없어요. 정의나 부정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랑 비교돼서 나올 거냐면 극도의 혼란 상태거든요. 자, 홉스의 자연 상태는 극도로 혼란하기 때문에 부정의하다. 맞아, 틀려. 기준이 없어.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상태도 아니고 부정의한 상태도 아니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의, 부정의가 없다. 정의, 부정의가 없다. 로크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자연 상태가 좀 애매해요. 요 표현을 기억해라. 비교적 평화롭거나 혹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라는 표현을 써요. 자, 홉스의 자연 상태는 성악설이잖아. 아주 곤란한 상태야. 루소의 자연 상태는 성선설이잖아. 아주 평화로운 상태야.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루소의. 근데 얘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지. 그래서 비교적 평화롭다. 혹은 불완전한 평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혹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인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근데 로크는 자연권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이 자연권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자연권에는 생명, 내 생명을 보존할 권리, 자유, 내 자유를 향유할 권리, 재산, 내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 그리고 내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잖아. 이 사유재산을 남이 침탈하잖아. 침해하면은 내가 그걸 자체적으로 자력 구제할 수 있어. 내가 남을 내 재산을 훔친 거를 내가 스스로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자연권적 권한이에요. 로크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권이나 자유권처럼 처벌권도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로크한테서는 공평무사한 자연에는 공평무사한 법관이 없어. 공평무사하게 야 네가 연필을 하나를 훔쳤으니까 얘는 새끼손가락만 잘라라 라고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필 하나를 훔치면 나는 열받잖아. 목을 친다고. 근데 그게 서로 막 과잉 대응을 하다 보면은 공평한 법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가 너무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기는 당연하지. 만만투니까 이게 너무 두려워서 왕한테 권력을 양도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 처벌권이 남용되다 보니까 인간이 원래는 선하다. 원래는 선한데 법관이 없어서 처벌권이 남용되니까 법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법관을 만들어. 그게 입법부예요. 그게 뭐겠니? 명예혁명 정부야. 이해가? 그래서 얘는 입법부 되게 좋아해요. 입법부한테 권력을 양도한다. 표현이 나와. 근데 여기는 직접민주주의겠지. 기억나죠? 일반 프랑스 민중들이 중요한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모든 힘과 권력을 양도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권력을 여기는 입법부지. 입법부한테 권력을 양도하는데 여기는 내가 나한테 권력을 양도하니까 직접민주 정치죠. 이해가지? 다시. 하지만 자연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거부터 보자. 저기 자연 상태 밑에 별표 3개 나오죠. 녹색 그 작게 글씨 나와 있는 거. 5, 6, 7번 밑에 나와 있는 좀 따끈한 글씨들 있잖아. 쭉 길게 나와 있는 거. 그것도 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홉스의 자연 상태는 부정의한 사회는 아니다. 정의도 부정의한도 존재하지 않는 혼란 상태다. 아까 얘기했고. 자,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자연권으로서 스스로 태어난 권리로서 자연권 침해에 대한 처벌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공평무사한 법관이 없다 그랬지 자연 상태는. 그래서 막 처벌권을 남용해. 그러면 너무 사람들끼리 피해가 커질 거 아니야. 연필을 한 장을 훔쳤는데도 막 목숨을 잃을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 처벌권을 다 모아가지고 입법부에 신탁할 거야. 입법부. 법관을 만드는 거죠. 입헌 군주제에 대한. 자, 루소 같은 경우는 얘는 성선설이죠. 그래서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거. 2%도 안 되는 인구가 40% 권력을 독점하는 이 사유재산 제도가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3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자, 루소의 자연 상태는 평화로나 국가 권력 사유재산 이후에 불평등한 사회 상태로 이용됐다. 그래서 얘는 국가 상태 이전에 사회 상태가 있어. 요 3개를 구분해라. 구분하는 선지가 윤사는 한번 나왔었다. 모의고사에. 자연 상태, 그 다음에 불평등한 불평등한 사회 상태예요. 이 사회 상태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사유재산 때문이야. 괜찮지? 그래서 최초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향유하는데 불평등한 사회 상태, 왜? 사유재산이 생겼으니까 불평등이 됐다. 그 상태 하에서는 자연적 자유를 상실한다. 그래서 이 자연적 자유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뭘 했다? 국가를 만들어서 그게 뭐야? 혁명하라는 얘기죠. 직접민주주의 정치하란 말이잖아. 왜? 이전에는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아니잖아. 그럼 직접민주주의 정치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시민적 자유라는 걸 행정할 수 있어요. 자연적 자유는 사유재산 생기면서 끝장났지.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여기서는 불평등이 없을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는 자연적 자유 대신에 시민적 자유라는 걸 행정할 수 있어. 국가 내부에서. 이해가죠? 자, 요거 다 비슷한 내용 하는데 우리 그 유교 윤리할 때도 다 맹자는 공자는 이걸 덕치라고 했고 맹자는 왕도정치라고 했고 순자는 예치라고 했고 같은 개념인데 요거만 좀 다르게 한 거였잖아. 개념이 비슷했잖아. 여기도 결국은 맥락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특정 용어가 있어. 이 사람들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이거는 외워둬야 된다. 자, 국가협정에서 홉스는 신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8번이 신약입니다. 신약. 신약이라는 뜻은 신뢰의 약속, 믿음의 약속이라는 뜻이야. 신약. 이 신약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 형태를 만든다. 국가를 나타내는 상징적 괴물이에요. 괴물. 리바이어던 들어봤냐? 처음 들리? 그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 이름이에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레비아탄입니다. 레비아탄. 이거 판타지 게임 만화 무협지 이런 거 보면 자주 나와요. 여튼 이 레비아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냐면 사람 모습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멀리는 바다가 있고 바다가 이거 바다입니다.
여기는 마을이야. 마을이 있고 여기 막 이렇게 집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바다를 등지니 마을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엄청 큰 사람이 서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여기는 칼을 들고 있어요. 지팡이는 정치적 권위의 상징이고 칼은 강제력을 뜻하는 거야. 처벌권,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여기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바다 괴물 모습이거든요. 바다 괴물이니까 막 비늘이 이렇게 막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 비늘 가까이서 보잖아. 다 보면 사람 얼굴로 하나씩 이루어져 있어요. 뭔 얘기야? 강제력과 권위를 갖춘 이 바다 괴물이 사실은 사람들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집합체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외부의 침입도 당연히 보호해주는 거고, 외부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내부 사람들을 침해하잖아. 당연히 떼치떼치 해주겠지. 근데 내부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이렇게 떼치떼치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고, 싸우지 말라고 기준을 만들어주는 존재란 말이야. 그 강제력을 가진 권위 있는 왕이죠. 여기 절대군주니까 왕의 모습을, 전제군주의 모습을 리바이어던이라는 바다 괴물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쓴 책 이름이 리바이어던이야. 그 책의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 괜찮지?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리바이어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다른 이름은 가끔씩 나와요.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 커먼웰스라고 합니다. 커먼은 일반적인, 웰스는 부, 뭐 권력, 재능 뭐 이런 뜻이잖아. 부를 웰스라고 하죠. 부유함 이런 거. 그래서 공통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공통 권력으로 번역해요. 근데 이 뭐를 커먼웰스의 번역으로 쓰냐면 영연방을 일반적으로 커먼웰스라고 불러요. 영국 식민지, 영국을 포함한 영국 식민지들 있잖아. 그걸 다 합쳐서 영연방이라고 부르지. 그걸 다 일반적으로 커먼웰스를 영연방으로 번역을 한다고. 근데 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영국 사람이잖아. 영연방이고 국가잖아. 얘가? 그래서 커먼웰스가 국가가 곧 리바이어던이니까. 그리고 이 국가가 곧 누구야? 전제군주야. 괜찮죠? 근데 로크는 보자. 로크도 똑같은데 신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기는 입법부한테 권력을 준다 그랬어요. 공평무사한 법관이 없으면 그 법관을 만든다 그랬어. 그거를 신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신탁. 탁은 믿고 맡긴다는 얘기야. 타가소가 아이 맡기는 곳이죠. 신탁. 믿고 맡기는 것을 통해서 뭘 구성하냐면 입법부입니다. 11번. 입법부에 별표 안 나오잖아. 입법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입법부가 나오면 그냥 로크 모르면 돼요. 입법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루소는, 이것도 루소 키워드인데, 일반 의지라고 적어놓고 요거는 조금만 설명을 합시다. 일반 의지. 얘는 성선설이고 직접민주주의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공통의 그 이익을 가장 대변하는, 그래서 나중에 민주혁명이 프랑스 혁명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상이죠. 얘기했죠. 그래서 자, 개체 많아. 이건 이재영 선생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다른 강사님은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여튼 그 설명에 따르면, 이재영 강사님 설명에 따르면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 따로따로 있을 때 A 개인의 그 이익은 A의 이익 이거야. B의 이익 이걸 거 아니야. C의 이익은 이거고. 그러면 A와 B와 C의 공통된 이익은 A, B, C를 모두 이익을 증식시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A의 이익, B의 이익, C의 이익 이거 하나하나는 다 개별 의지인데, 이 A, B, C의 공통된 이익을 나타내는 공익은 일반 의지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이해가요? 근데 이 일반 의지는 뭐랑 다르다는 걸 주의해야 되냐면 전체 의지랑 다릅니다. 전체 의지는 합집합이에요. A의 의지 플러스 B의 의지 플러스 C의 의지는 전체 의지는 아니라고. 전체 의지는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고, 일반 의지, 전체 의지가 일반 의지가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고, 개별 의지는 각각의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야. 그래서 12번 일반 의지인데, 이 일반 의지,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는 보편 의지로도 번역이 되고 시민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한테 모든 힘과 권력을 양도할 거거든. 이제 로크는 입법부에 위탁한 거고, 입법부에 신탁했잖아. 루소는
일반 의지에 모든 힘과 권력을 양도해. 근데 일반 의지가 우리의 공익적 의지지. 그래서 지적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 양도하는 거거든. 일반 의지의 권력을 양도하면 그 일반 의지가 국가의 형태로 우리에게 시민적 자유를 부여해줘요. 따라오겠니? 비슷한 내용이 좀 용어가 막 다르게 막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상적 정치제도 봅시다. 홉스는 절대군주주의죠. 절대군주주의입니다. 같은 말이죠. 전쟁군주주의나 절대군주주의나. 로크 같은 경우는 대의 민주주의예요. 대의 민주주의. 지금 명예혁명에서 영국 현대 그 정치 체제가 다 확립이 된 거야. 영국 지금도 똑같죠. 영국 대통령이 있어 없어? 대통령 없잖아. 누가 통치해요? 총리가. 총리는 어디서 나오는 어느 정치 체제에서 나오는 대빵이야? 의원 내각제에서 나오는 대빵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랑 의원 내각제의 차이가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거든. 그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을 우리가 뽑는다고.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장인 내각의 총리를 입법부에서 구성해요. 입법부의 다수당이 총리가 됩니다. 이해가? 입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체제지. 의원 내각제는 여기서부터 온 거잖아. 그래서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 왕이 있긴 있거든. 명예혁명 이후에도 왕이 있어. 근데 호수아비지. 뭐 따라 통치해? 헌법 따라. 그래서 입헌군주제지. 그래서 14번 대의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 왜 대의민주주의냐면 대표자는 누가 뽑아요? 우리가 입법부를 구성하잖아. 그래서 대신 정치를 하게 하는데 걔네가 뭐 입법권과 뭐 처벌권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집행은 누가 한다? 왕이 있는 거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하지. 왕이 집행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권 분립이라는 표현이 또 나온다. 14번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14번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의회 중심제 입법군주제. 왕이 있으니까. 근데 왕이 호수아비니까 입법군주제고. 그래서 이권 분립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입법권, 집행권 분립됐다. 루소는 15번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여기는 왕도 없고 뭐 의회도 따로 없고 왜 직접민주주의니까. 그래서 법치주의 공화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법치주의 공화제. 자, 저항권 같은 경우는 홉스나 루소 같은 경우는 제한적 인정 혹은 불인정이에요. 홉스는 군주한테 모든 권력을 양도하는 거잖아. 뭐 빼고 양도하냐면 생명권 빼고 양도해요. 홉스의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생명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권을 지키려고 군주한테 모든 권력을 양도한 거야. 근데 군주가 내 생명권을 해치려고 한다. 저하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제한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로크는 아예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거든. 그냥 나라를 뒤엎을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홉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 정도. 서구적 저항만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불인정하거나 여기 전제군주니까 이 얘기까지 하거든. 만약에 야, 군주가 너무 폭정을 저질러서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럼 뭐 어떻게? 홉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만만투로 돌아갈래? 그런 만만투로 돌아갈래? 그것보다는 군주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뭐 다른 건 빼앗아도 다 이렇게 감수하고 언제 생명을 빼앗으려 그럴 때만 제한적으로 저항한다. 불인정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맞고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로크가 가장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거든. 신탁을 위반하면은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어. 명예혁명 때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전 그 제임스 2세 쫓아내고 메리 윌리엄을 공동화으로 추대했던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그 누구랑 같이 나오겠니?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나? 안 했나? 맹자가 역사명하고 동양에서는 맹자의 역사명이 나오고 서양에서는 홉스의 저항권이 나와요. 둘 다 정부를 뒤엎을 수 있다는 거잖아.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혹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나올 겁니다. 그걸 위반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루소 같은 경우는 주권 침탈 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데 주권은 대표될 수 없거든. 남한테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는 개념으로 봐. 루소는. 그래서 일반 의지에 의해서 대리되는 건데 대행되는 건데 그 대행된 대리된 일반 의지가 우리의 주권을 침탈해. 그럴 때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루소도. 하지만 여기도 뭐
그 주권 침해 이외에 뭐 이렇게 뭐 짜잘하게 막그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를 거쳐서 투표 나온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내 불만이 있다고 막 뒤엎고 막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그런 것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라서 제한적인 적이라는 표현을 하요. 괜찮지? 그리고 자연권 양도 같은 경우는 홉스는 전부 양도합니다. 군주한테 모든 권력을 다 양도하는 거야. 뭐만 빼고 생명권만 제외하고. 그래서 아까 위에 보면 생명권 침탈할 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자연권 그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권 일부를 양도하는데 16번 집행권만 양도합니다. 집행권. 이 집행권이 입법권, 사법권, 처벌권 같은 거야. 그 법관을 만든 거잖아. 입법과 법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법 만들고 그 법 집행하고 그 사법권 안에 그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처벌권을 집행권이라고 하는데 이 집행권만 양도했고 루소는 자연권 전부를 양도했는데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루소 키워드로 나온다. 모든 힘과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양도했다. 일반 의지한테 양도한 겁니다. 밑에 있는 거 좀 비슷한데 생명권 양도 홉스는 생명권 양도 안 하죠. 그래서 저항할 수 있다 그러고 로크는 생명권 양도 안 합니다. 집행권만 양도하니까. 루소는 모든 힘과 권리를 양도하니까 여기 생명권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생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사용자에 찬성할 거예요. 먼저 계약을 어겨 남을 살인한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나한테 원래 양도했던 네 생명권 내가 계약에 따라 다시 거둬갈게. 그러면서 사용을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나올 수 있어. 이까지는 빨리 끝내자. 5분 있다 쉬게 해줄게. 이게 그 쉬는 시간 따로 줄 테니까. 입법권 양도 입법권 양도는 홉스랑 로크는 입법권 양도하는 거지. 근데 루소는 주권은 대리되거나 뭐 양도되거나 분할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보거든. 대리, 양도, 분할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도 주지 않아요. 입법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니까 따로 주는 게 아닌 거지. 여기 키워드는 홉스는 생명이고 생명 되게 중요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저항권만 인정했잖아. 로크는 재산. 이 재산은 그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처벌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루소는 불평등. 불평등이 등장한 원인은 사유재산이었죠. 이 정도. 그리고 공통이 중요하다. 공통. 이 홉스, 로크, 루소는 전부 다 17번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만장일치였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전부 동의했잖아. 심지어 로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맥락에서 명시적 동의라는 개념이 있고요. 명시적 동의. 이 명시적 동의는 내가 신림동으로 내 서울 올라올 때 신림동으로 왔잖아. 노란색이니까 신림동 오겠거든요. 근데 신림동 올 때 그 신림동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이전을 하죠. 등기부 입에 이전을 하잖아. 그러면 나 이제 신림동으로 이사 왔다고 신림동 법에 따르겠다고 동의를 한 거잖아. 이게 명시적 동의야. 근데 내가 태어났을 때 따로 서명을 안 하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한민국 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서명하지 않았잖아. 근데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네가 대한민국 땅을 안 떠나고 계속 여기 살고 있다는 거는 불만 있으면 떠났겠지. 네가 여기 계속 살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든 네가 이 법에 따르기로 암묵적으로라도 동의를 한 거야. 그게 묵시적 동의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만장일치야. 네가 정부만 있으면 다른 나라로 떠나야지 계속 여기 남아있다는 거는 너는 이 사회계약 원리에 동의한 거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사회계약이 이루어진 거니까 넌 따라야 해.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만장일치 상황은 비역사적이고 가상적 상황, 가설적 상황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랬을 거라고 가정을 한 거지.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인간들은 모두 이성적 존재입니다. 뭐 증오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나한테 해로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 재산 이런 거를 최대한 자연권을 보장할까를 고민한 결과 사회를 만들어낸 존재들이라고. 이거는 홉스, 로크, 루소가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18번 주권이 양도되지 않아요. 근데 이 주권의 의미가 다른데 이 홉스의 주권은 주권자가 왕입니다. 당연히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둘러야 되니까 왕의 주권이 양도되면 안 되고 로크, 루소의 주권자는 시민, 국민이야. 근데 로크는 입법관에 신탁했잖아. 그것도 대리하는 거고 주권을 양도한 게 아닙니다. 내 주권을 대신 입법과 행사해주고 있는 중이야. 대의 민주정치잖아. 의사를 대신해서 정치하는 거잖아. 루소도 일반 의지가 대리해서 대행해서 하는 거지 주권 자체를 양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의지 자체가 우리 의지이기 때문에 양도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달라요. 그거는 이해가지? 그래서 주권은 아무한테도 양도된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 다 오답선지입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로크의 집행권 양도도 주권 대리할 뿐 루소의 국가 일반 의지의 대행과 유사하다. 루소의 일반 의지도 우리의 의사를 그냥 대행하는 거지. 주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표현이죠. 밑에 뭐 기타 로스크의 재산은 생명 자유 재산을 포함한 광의적인 개념이 재산이라서 로크가 재산이라는 표현이 좀 자주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긍정적으로 봐요. 루소랑 차이점은 루소는 재산을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야. 사유재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했단 말이야. 근데 로크는 좀 긍정적으로 봤다. 그리고 루소의 일반 의지는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고 이거는 교집합이었지. 전체 의지는 특수 의지의 총합인데 이 특수 의지는 사유를 추구하는 의지. 이 총합인 전체 의지랑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 일반 의지가 우리를 대행해서 정치를 할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만. 시험 시간이에요.